자, 이제 중재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합리적인 어떤 단체 교섭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효율적인 중재제도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5장 노동시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노사 간의 어떤 거래는 일반 거래와는 달리 어떤 노동 상품이라는 특수 상품을 어떤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교섭 과정에서 보면은 반드시 합리적인 어떤 중재 제도가 확립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노동시장에서 노동 상품의 어떤 특수성 성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노동 상품이라는 것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중재제도의 뒷받침이 있을 때만 비로소 노사관계 제도나 단체교섭 제도가 정착이 되고 그의 어떤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어떤 노동상품의 특수성, 성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은 일단 노동이란 상품은 보면은 다른 상품에 비해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으로 가격이나 뭐 공산품과 틀리게 어떤 임금 결정이 굉장히 어렵고 또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어떤 서로 가치관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흥정을 용이하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합의를 도출시킬 수 있도록 어떤 합리적인 중재제도의 확립이 바로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보면은 노동이란 상품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어떤 인간의 생존, 존엄성 뭐 이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 관계가 신속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중재제도의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사회 안정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떤 노동상품이라는 게 한 가족, 한 어떤 구성원, 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경쟁력의 어떤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비효율적 또는 어떤 역기능적으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국민 경제와 국가 발전에 어떤 지대한 어떤 악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이런 거래 관계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 게 바로 중재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체 교섭에 있어서 노사 간의 서로 이해는 서로 완전히 정상반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근로 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노사 양측이 서로의 어떤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고 양보하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분쟁 상태가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률적으로는 노사 간의 근로 조건에 관한 분쟁을 노동쟁의라고 부르죠. 근데 이러한 노동쟁의가 보면은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이나 쟁의권 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집단적 노사 관계의 어떤 보장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쟁의 발생은 불가피한 거죠. 문제는 이런 노동쟁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어떤 파국적인 형태로 갈 때에는 사용자는 자금을 낭비하고 또 근로자 본인들도 임금을 상실하게 되겠죠. 임금을 못 받으니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노사 쌍방에 서로 손실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쟁의 행위는 어떤 다수의 시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는 원인의 하나로서 일종의 사회 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법으로는 근로자에 대해서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가능한 한 쟁의를 제한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에 수반되는 어떤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에 보면은 근로자의 당렬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투쟁이나 쟁의권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법을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이나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조례, 규칙, 고시, 공고, 이런 순서로 법은 나누어집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상위법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은 특별법, 그 다음은 신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이렇게 국가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 노동자의 어떤 단결, 근로자의 단결권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쟁의권 보장을 하되 전제로 노동쟁의를 사전에 원만히 예방, 조정, 중재하는 제도가 바로 중재제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노동쟁의 자체를 억압하고 억제를 하면은 독재국가나 인권 탄압의 어떤 나라로 국제적인 시선이 따가운 거죠. 그 시선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어떤 노사 간의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이에 의해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할 때 어떤 기업은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지겠죠. 일시나마 마비가 되겠죠. 그리고 이로 인해 갖고 노사 쌍방의 어떤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지만 국민 경제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노동쟁의는 노사 쌍방의 노력으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노동쟁의 중재제도가 바로 이러한 어떤 기본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노동쟁의 조정법에서도 어떤 그 목적을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 해서 산업평화 유지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노동쟁의가 양 당사자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어떤 중이 재물이 못 깎는다고 양 당사자의 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쟁에서도 보면은 당사자 스스로가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노사가 서로 분쟁을 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한 노사에 의한 어떤 분쟁의 해결은 자율적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한편이 일방적 패배에 대한 해결, 어떤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죠. 또는 쌍방이 서로 아주 막대한 데미지를 입고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이루어지는 휴전협정 같은 해결이 대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노사관계 당사자가 어떤 이러한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노동쟁의에 막상 들어가서는 이러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아, 이때는 평화적인 협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적기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어떤 분쟁 당사자의 어떤 자율적 해결을 서로가 지향한다 하더라도 어떤 분쟁의 원인이 되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어떤 그 분쟁이 해결됐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어떤 노사 분쟁에 있어서 노사 쌍방이 어떤 큰 피해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한 위치에서 어떤
제3자가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들을 서로 조정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바람직하겠죠. 그러니까 중재제도의 의의는 바로 이 노사 당사자들이 자율적 해결을 존중하면서도 이를 방치해 두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즉 어떤 노동 3권의 행사를 막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 3권이 전제된 가운데에서 어떤 노사 분쟁의 해결을 조력하고자 하는 게 바로 중재제도의 본래의 의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쟁의 행위를 할 때는 노동법 제41조 1항에 보면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런 이행할 수 없다라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거는 쟁의 행위를 발생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조정 전치주의라 그래가지고 쟁의 행위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강제를 해놨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에 의해서 찬성에 의해서 쟁의 행위에 돌입을 하더라도 그 전에 다시 조정을 받은 다음에 행위에 들어가라라고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 중재제도에는 조정, 중재, 긴급조정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그 앞에는 알선이라고 조정 앞에는 알선이 있었고 그 다음이 조정, 중재, 긴급조정으로 넘어갔는데 이익 분쟁 중에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알선이었습니다. 근데 알선에서 협상이 일단 노사 간의 협상이 결렬되고 나면은 제3자가 분쟁 당사자들을 모아가지고 알선을 주선한다 했는데 이게 1997년에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알선이나 조정이나 유사하니까는 조정으로 통합한다 그래서 조정 절차로 통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정이라는 거는 양 당사자의 어떤 중간적 위치에서 교섭 당사자의 어떤 의견을 정치하고 어떤 조정안을 작성해 가지고 노사 쌍방에 어떤 수락할 것을 공고합니다. 어떤 강제성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여론동이나 어떤 신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력도 넣습니다. 신문 방송에서 뭐 노동위원회가 이런 안을 제시했다. 근데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여론도 같이 호소를 할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정안의 어떤 권고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어떤 노사 간의 어떤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조정안은 뭐 당사자들 일방 또는 쌍방 다 같이 거부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조정안의 어떤 수락을 강제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조정안은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또 조정 횟수는 여러 번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다시 수정한 조정안이 또 나오고 아니면 이 조정위원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어떤 새로운 조정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조정의 절차를 보면은 조정은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보면은 조정에 계십니다. 규정에 따라서 어떤 노사 당사자 중에
일방이나 쌍방이 노동쟁의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지체 없이 조정에 개시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노동위원회를 알아보면은 이게 노동위원회라는 게 보면은 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으로서 보면은 노동관계에 개입해가지고 조정, 중재, 그리고 부당노동 행위의 어떤 판정이나 구제,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어떤 규약이나 결의에 대해 가지고 취소, 변경, 그 다음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의결 등을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준사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보면은 이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있고 또 사용자를 대표로 하는 사용자위원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0인 이상 50인 미만, 그러니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은 10인 이상 50인 미만, 공익위원은 70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위원회 조정이 개시가 되면은 일단 노사 쌍방 당사자들은 이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조정의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임의 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은 노동법에 보면은 노동조합법에 보면은 강제 개시주의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동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조정을 개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조정 기간은 54조에 보면은 조정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일반 사업장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 이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기간은 관계기간, 양 당사자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일반 사업장은 10일 더, 공익사업장은 15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정위원들은 일단 신청을 받으면은 첫째 기일을 정해 가지고 관계 당사자 쌍방을 출석하도록 해 가지고 어떤 주장의 요점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서로 간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안을 작성해 가지고 게시를 하면서 수락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 조정안을 어떤 신문, 방송 등에다가도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에 어떤 호소하는 거죠. 여론의 힘을 빌려서 양 당사자가 수락을 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수락된 조정안에 대해 가지고 어떤 노사 간의 유권 해석을 요청받으면 7일 이내에 명확한 유권 해석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락이 되면은 단체 협약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거고,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은 기간이 다 되었다면은 조정을 종료하고 쌍방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조정은 노동위원회 안에 특별히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 보통 조정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는데 이 위원들은 노동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각 1인씩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대표위원은 사용자가 지명을 하고 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지명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 3일 전까지는 어떤 사용자나 노동조합 측에서 각각 희망하는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제출을 하지 않으면은 당회위원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그냥 지명을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에 보면 55조에 이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인의 회의 중에서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정위원들의 어떤 활동을 순서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은 맨 첫 번째 하는 게 뭔가 하면 기일을 정해가지고 관계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가지고 각각의 어떤 각자의 요점을 주장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각각의 주장을 다 듣고서 조정안을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관계 당사자들한테 제시를 하고 수락을 권고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 조정안을 신문, 방송 등에다가 공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여론의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은 수락을 쉽게 유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수락된 조정안에 대해 가지고서 또 어떤 유권 해석을 요청받으면은 7일 이내에 어떤 명확하게 유권적 해석을 내려야만 합니다. 자, 근데 이 양 당사자가 이 조정안을 수락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조정안이 일단은 수락이 되면은 그 조정안이 바로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노동법 61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정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노사관계라는 게 단체 협약에 의해 가지고 평화적으로 이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노사의 어떤 이해나 대립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떻게 평화적으로만 해결될 수는 없겠죠. 어떤 의미에서 어떤 협약이라는 게 자율보다는 집단적 이해관계의 대립에 있어서는 힘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이 전제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노사 간의 분쟁은 어쨌든 당사자들 자신에게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노동쟁의의 조정 같은 경우는 어떤 노동관계에 있어서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한다라는 어떤 산업평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합당하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노동 3권에 보장이 되어 있는 헌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노사의 어떤 이해관계는 대립을 조정하는 어떤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는 양 당사자에게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어떤 법률이나 행정관청이 주도해 가지고 개입해서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못 된다라는 거죠. 언제나 노사 관계는 자주적인 해결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신청되고 처리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조정 신청 건수가 약 796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성립률이 약 한 410건이었고, 근데 2000년도에는 약 한 성립률이 40% 정도 선을 유지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뭐 50% 넘어 60% 가까이까지도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추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특이한 점은 뭐 임금 피크제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성과연봉제 같은 노동관계법이 바뀌면서 변화가 많은데도 어떤 갈등 및 어떤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도 조정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커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페이지의 표는 노동쟁의 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조정중재 긴급조정 특별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압축해서 요약해서 나타난 표로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이 기존에 지금 뒤에 설명할 중재나 긴급조정이나 특별조정위원회 설치에서 어떤 뼈대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약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시고 뒤에 설명을 들으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를까 싶어서 만든 표니까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조정은 앞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1997년에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어떤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서 노동위원회 조정이 행하여진 이후에 쟁의가 가능하도록 이른바 그러니까 조정 전치주의를 규정을 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막바로 노동쟁의에는 못 들어가고 신청을 해서 조정을 받고 난 후에 그 조정이 수락되지 않을 때에 노동쟁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조정인데 이 조정이라는 것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그러니까 제3자라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들이겠죠. 그러니까 조정위원은 3인으로 구성됐고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3인으로 구성되는데 사용자 측 위원, 노동조합 측 위원,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정위원이 노사 당사자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서 제3자 중립적인 입장에서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타협안을 만들고 받아들이도록 종용하고 설득하는 그런 절차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 조정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점을 도와준다라기보다는 어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압박을 하는 그런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일반 사업장은 10일, 뒤에 설명드릴 공익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조정은 종료하도록 법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노사 간의 어떤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의 일종의 냉각기를 갖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사 간의 어떤 분쟁은 자주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요즘 뭐 이혼할 때도 저 숙려 기간인가요? 뭐 이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두듯이 이 노사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냉각기를 갖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조정은 법적 구속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안이나 권고가 강제적이 아니다 보니까 조정이라는 것은
노사의 어떤 자주적 해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 중재는 이제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보면은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막바로 개시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로 볼 수 있죠. 이 중재는 어떤 노사 간의 자주적 해결의 원칙하고는 좀 거리가 먼 조정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재는 중재안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권유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는 조정하고는 전혀 반대죠. 어떤 중재는 어떻게 보면 조정 방법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중재는 어떻게 보면은 뭐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분쟁을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방지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노사 간의 임금 인상과 같은 어떤 이익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일부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재에서 하나 더 주목할 거는 일단 중재 절차가 개시가 되면은 쟁의 행위를 중단을 해야 됩니다. 15일 동안은 쟁의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냉각기를 갖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지만 어쨌든 중재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긴급 조정이라는 거는 앞에서 그러니까 조정이나 중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발생할 쟁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예방적 조치라면은 이게 긴급 조정이라는 거는 이미 발생한 쟁의 행위에 대해 가지고 긴급 조치 방식으로 긴급 조정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일단 쟁의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떤 여러 국가에 따라서는 국민 경제 생활에 큰 위협이 닥쳐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대한 사태에 대처할 목적으로 등장한 게 바로 긴급 조정이라는 겁니다. 이 긴급 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쟁의 행위 자체가 공익사업에서 행하여지거나 아니면 그 규모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어떤 국민 경제에 현격하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조정 절차를 가지는 것을 긴급조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절차나 방법이나 여러 가지 요건들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별조정위원회 설치라는 것은 긴급조정을 하기 위한 특별한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요 뼈대를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고 뒤에 이제 중재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재라는 것은 일단 분쟁 당사자들 간에 자주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 제3자가 결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 중재를 하고 그 결과 작성된 중재안을 중재재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안에 효력 발생 기일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기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중재안은 조정하고 두 가지 틀린 점이 있습니다. 첫째 뭔가 하면은 제3자가 중재를 내려주는 제3자가 구속력이 있는지 봅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공고입니다. 그래서 교섭 당사자들한테는 어떤 구속력이 없었죠. 하지만 중재는 중재자의 결정은 관계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법률상의 어떤 효력이 있습니다. 강제력이 있다는 얘기죠.
둘째는 뭐냐 하면은 뭐 조정자나 중재자가 조정에 있어서는 보면은 조정을 하는 조정자가 교섭 당사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정보의 양이 적었습니다. 단순히 교섭 상대자들한테 어떤 협상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정보나 사용자가 갖고 있는 정보, 어떤 비밀을 보증해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강제적으로 묻거나 뭐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물어보고 대답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식이었지만, 중재는 어떻게 보면은 법관과 같습니다. 어떤 공정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섭 당사자들로부터 협상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강제적으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재는 조정하고 마찬가지로 쌍방이나 일방이 중재를 신청하면은 그로부터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쟁의가 일단 중재에 회부되면은 15일간 쟁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조정하고 비슷하죠. 조정은 10일, 공익사업장이 15일이었지만은 중재는 모든 사업장이 15일간 쟁의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재에 들어가는 우리가 앞서 배운 이제 분쟁이 어떤 분쟁들이 있느냐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은 보면은 분쟁의 대상에 따라서 이익 분쟁과 권리 분쟁으로 구분된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노사 당사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규범과 계약, 법률, 뭐 근로계약 등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새로운 규범이나 법을 새로 만들거나 제정을 할 때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어떤 벌어지는 이런 분쟁을 바로 이익 분쟁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이 이익 분쟁은 노사 쌍방이 어떤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관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노사가 단체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합의에 이루지 못해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분쟁을 이익 분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이익 분쟁은 어떤 노사 관계만이 아니라 서로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집단이나 사회 관계에서도 늘상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같이 어떤 타협이나 합의를 보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어떤 서로가 합의를 전제로 흥정을 하는 게 바로 교섭인 거죠. 이 물건을 파는 판매자와 사는 구매자 간의 어떤 서로 간의 분쟁을 서로 교섭하고 협상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장이죠. 마켓이죠. 하지만 이 시장의 기능은 보면은 어떤 분쟁 해소의 장소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사 간의 분쟁도 우리가 5장 노동시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서로의 대립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노사 간의 이익 분쟁이 발생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크게는 첫째는 뭔가 하면은 노사가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둘째는 뭔가 하면 노사 간의 분쟁의 내용이 되는 임금과 근로조건, 어떤 경제적 상황이 주변 상황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분쟁은 그때마다 발생할 가능성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이 노사 분쟁이 주기적으로 일상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 노사 간에 이런 이익 분쟁이 어떤 보면은 기준이 딱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양보를 하거나 타협을 해가지고 합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힘 또는 교섭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의 대결이 될 소지가 굉장히 큰 거죠. 자, 근데 이익 분쟁이 발생이 되면은 노사 쌍방이 보면은 파업이나 직장 폐쇄 서로 힘의 대결을 벌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고 서로가 쟁취하려고 하겠죠. 이게 바로 이익 분쟁인 겁니다. 노사 분쟁의 다른 하나는 어떤 기존의 근로계약의 이행이나 그 다음에 계약 문구의 해석 또는 집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인데 이를 권리 분쟁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 분쟁은 어떤 체결된 단체 협약을 해석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노사 간의 의견 불일치나 사용자의 계약 불이행, 이런 노사관계법의 어떤 불이행 등으로 야기되는 어떤 근로자 측의 불만이나 또 협약 불이행에 대한 어떤 사용자 측의 불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러한 권리 분쟁은 물론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이익 분쟁이 일어나지만 일단 합의를 해서 협약을 준수하기로 서로가 약속한 경우에는 일상적으로는 크게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이 권리 분쟁은. 하지만 이 권리 분쟁이라는 게 보면은 협약의 어떤 해석 및 판정상의 문제이므로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파업이나 직장 폐쇄 같은 실력 행사에 의한 어떤 힘의 대결로 가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이성적으로 서로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누가 옳고 그른지는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가려줄 수가 있죠. 물론 어떤 협약의 내용 자체가 좀 불명확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건.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어떤 타협적 해결이 모색되는 게 바람직한 거죠. 이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어떤 문제들은 보통 고충 처리 기구에서 해결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고충 처리 기구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권리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알선 조정 중재로 넘어가는 거고요. 독일 같으면은 노동법원에서 판정을 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권리 분쟁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익 분쟁처럼 파업이나 쟁의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요소라기보다는 그냥 알선, 조정, 중재 등의 어떤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건. 어떤 이 권리 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이익 분쟁하고는 틀리게 해석하고 판정하고 심판하는 이런 문제고 노동쟁의까지 가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권리 분쟁에서 어떤 중재가 선호돼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미 체결된 단체 협약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갖고는 어떤 중재자를 가장 정통한 의사결정자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재를 하는 사람이 그 문제에 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다면 어떤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노사 당사자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정치해가지고 어떤 중재 과정에서
경제적이고 양측이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중재를 통해 가지고 노사 쌍방의 어떤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겠죠. 자, 중재를 구분해 보면은 우리가 앞장에서 중재의 대상으로 어떤 이익 분쟁이 있고 권리 분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분쟁을 해결하는 게 이익 중재고 권리 분쟁을 해결하는 게 권리 분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 여기에서는 중재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로 다시 또 중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재자가 누구냐? 중재자에 따라서 임의 중재가 있고 강제 중재가 있습니다. 임의 중재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어떤 강제력이 없이 노사 당사자들이 자진해서 분쟁 사건을 어떤 중재에 회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강제 중재라는 것은 분쟁 당사자의 어떤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분쟁 사건을 중재에 회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강제 중재와 임의 중재는 중재에 회부하는 절차에 어떤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어떤 중재 재정의 효력은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임의 중재는 어떤 두 당사자가 이미 단체 협약에서 보면은 명문화 해놓은 어떤 절차에 따라 가지고 중재에 회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무런 협약이 없더라도 설사 어떤 분쟁의 진행 중에서 서로 합의해서라도 중재에 회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임의 중재는 어떤 정부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을 피한다는 데 있어서는 자주적 단체 교섭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강제 중재는 어떤 정부의 개입을 전제로 함에 있어서 어떤 자주적 교섭 정신하고는 상반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강제 중재는 정부나 노사 간에 다들 가급적 피하고자 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리고 어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일단 중재가 어떤 국민의 생활을 어떤 위협하는 분쟁을 방지하거나 해결한다는 의미에서는 어떤 큰 의의가 있지만, 노사의 어떤 자율적인 해결 원칙을 위배하는 거죠. 이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보면은 일반 사업과 공익 사업에 대해 가지고 다 같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의 신청을 한 때, 또 두 번째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 협약에 의해서 중재 신청을 한 때에 중재가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중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철도, 시내버스, 수도, 전기, 가스, 석유 정제, 병원, 은행, 방송통신사업 등의 어떤 공익사업, 뒷장에서 이제 필수 공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신청이 없더라도 노동위원회가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강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공익사업에 해당되더라도 보면은 이 강제 중재는 어쨌든 자제되어야만 마땅한 거죠. 그리고 이게 2006년도에는 폐지됐지만은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하는 직권중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폐지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결권, 쟁의권을 위반한다라고 해갖고 이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기존의 어떤 필수 공익 사업에서는 필수 유지 업무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요거는 뒷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임의 중재든 강제 중재든 중재를 하게 되면은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해가지고 관계 당사자들한테 각각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중재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은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재위원회의 어떤 활동 사항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중재는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에서 안에 내부에 있는 중재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재위원회는 조정하고는 또 틀리게 보면은 당의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명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노사 대표위원들을 위촉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중재 재정의 효과가 어떻게 보면은 법률상의 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노나 사측의 대표자들도 보면은 그 위원들도 이해관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해 상반자들의 어떤 참석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중재 단계는 그 전에 조정을 거쳤으므로 어떤 그 조정에 참석한 노나 사측의 위원들을 참석시켜서 의견은 들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들 사이에서 선출되는데 회의는 전원 출석과 다수결에 의해서 의결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중재의 결과를 중재재정이라 그랬죠. 근데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되는 거고 그 서면에는 효력 발생 기일을 명시해야만 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중재재정서가 관계 당사자들한테 도달되면은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제3자가 강제적으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 결정에 대해 가지고 불복을 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해놓은 거죠. 그리고 재심 신청도 안 받아줍니다. 완전 강제적인 거죠. 근데 이렇게 강제성을 띠는 거는 중재의 결정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어떤 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쟁의 행위를 종식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다만 어떤 중재 개정 자체에서 어떤 위법이 있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만 1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재심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심 청구를 하더라도 어떤 중재 재정의 어떤 효력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계속 지속됩니다. 결과가 뒤바뀔 때까지는 효력을 계속 지속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자, 긴급조정제도는 일단 제3자가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자주적으로 단체 교섭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어쨌든 쟁의 행위의 결과가 교섭 당사자에게 미치는 어떤 경제적 손실을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어떤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의 종류, 업체의 규모, 또 그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보다도 소비자와 일반 국민들이 더 피해를 많이 입고 비용을 더 많이 치러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의 어떤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까지 할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돼도 된다면 이런 파업을 무제한적으로 자주적으로 맡겨놓고 용납을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어떤 긴급 조정 절차를 두어 가지고 노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은 뭐 일정하지 않겠죠. 각각 나라마다 어떤 사정들이 다 틀리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원칙은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한다라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개입해가지고 생산 중단이나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인 어떤 피해가 없도록 막고자 하는데 원칙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긴급 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요건에 보면은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6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 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재의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 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규정이 긴급 조정의 어떤 실질적 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자, 첫째가 보면은 공익사업에 관한 거고, 공익사업은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사업에 관한 경우고, 세 번째가 쟁의 행위가 현재의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공익사업은 뒷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성질의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국민 전체의 어떤 공익사업에 관계되는 사업. 요즘 같은 때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을 때 마스크를 생산하거나 아니면은 코로나 예방약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파업이 일어난다. 그러면 정부에서 막바로 긴급 조정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형식적 요건이라는 것은 노동법 제76조 2항에 보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조정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바로 긴급조정의 형식적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긴급조정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바로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발동에 앞서서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어떤 의견을 듣는다 하는 것은 그 의견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절차상의 그쪽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참조한다라는 그런 식의 형식적인 여건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어떤 긴급조정의 절차를 보면은 일단 노동법 제76조 1항 2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 긴급조정이 결정이 되면은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서 이를 공표해야 됩니다. 그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에 통고해야 됩니다. 이게 노동법 이제 76조 3항에 나와 있는 건데, 그 다음에
긴급 조정의 결정을 어떤 신문, 방송 또는 모든 공중이 신속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령을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어떤 통보를 받자마자 지체 없이 긴급 조정을 개시해야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거는 우리가 앞서 조정과 중재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왜 긴급 조정에 들어갈까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중재를 들어가야 되는데 절차상의 순서 때문에 조정 절차를 거친 다음에 조정은 강제성을 띠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조정 절차를 거친 다음에 중재에 회부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 조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보면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될 가망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 조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떤 이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긴급 조정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어떤 노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중재 신청을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긴급조정위원회에서 중재 회부를 결정지으면 막바로 중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긴급조정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게 최우선적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긴급조정의 어떤 효과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관계 당사자는 제 노동법 76조 3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 긴급 조정이 결정되면은 그 즉시부터 쟁의 행위는 중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과일로부터 긴급 조정 공표일로부터 30일이 넘지 않으면은 쟁의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무조건 쟁의 행위를 중지시켜 놓는 거죠. 그러므로 공표가 된데 그때 현재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즉시 그 파업을 중지해야 되는 거고 그로부터 30일 지날 때까지는 다시 파업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를 위반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벌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여기에 긴급 조정 결과에 대한 어떤 위반 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걸로 보고서 민형사상의 면책 보장을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어떤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은 면책 보장이 있지만은 긴급 조정에 대해서는 면책 보장을 못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당노동 행위도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도 전혀 문제시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 조정 결정을 통지를 받자마자 다른 사건에 최우선해서 조정하고 중재를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양 당사자 간의 어떤 수락이 되거나 아니면 중재 재정이 내려지면은 단체 협약이 체결된 걸로 간주하고 단체 협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재 재정안이 내려지고 나면은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은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는 1963년도에 긴급조정법이 입법이 됐습니다. 그 후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긴급 조정이 발동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969년에 대한조선공사 파업이 최초였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파업도 그랬고, 2005년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그 다음에 2005년 12월 달에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이런 건으로 몇 건이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긴급 조정 제도가 보면은 미국이나 해외 여러 나라에도 다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철도 노동법하고 태프트 하틀리법에 의해 가지고 파업이나 직장 폐쇄가 국민의 건강 또는 국가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인정할 때 최장 80일간 쟁의 행위를 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군수 물품이나 그 다음에 국가 비상권법에 의해 가지고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될 때는 60일간 금지할 수 있도록 제정이 되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긴급 조정이 결정되면은 50일간 쟁의 행위가 금지되도록, 그러니까 세계 각국마다 긴급 조정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노동법 제42조에 보면은 쟁의 행위의 제한을 규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공익사업하고 필수공익사업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또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전기노선 여객 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입니다. 두 번째가 수도, 전기, 가스, 석유 정제 사업 및 석유 공급 사업. 세 번째가 공중위생 사업, 의료 사업, 혈액 공급 사업. 네 번째가 은행 및 조폐 사업. 다섯 번째가 방송 및 통신 사업이라고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필수 공익 사업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 중에서도 2008년도부터 아까 앞서 잠깐 설명드린 직권중재제도가 없어짐에 따라서, 직권중재제도는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파업이 일어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직권으로 중재를 시켜버렸는데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병원, 지금 공익사업이라고 일컫는 병원, 항공운수, 철도 이런 공익사업장에서도 합법적으로 그냥 파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응급실이나 항공기 조종, 철도, 지하철의 운전 업무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하도록 해놨습니다. 이 공익사업장 중에서도 업무가 중단이 안 되도록 최소한의 필수 유지 업무를 범위를 정해 놓은 게 바로 필수 공익사업이라고 칭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보면은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이렇게 딱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철도나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운전, 관제, 전기, 통신, 정비, 보수, 여기에는 필수 유지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남겨놔야만 된다라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항공 같은 경우도 탑승 수속, 조종 운항 통제, 항공기 정비, 안전보안, 수도 같으면은 치수, 정수, 배수, 가스 같으면은 인수, 제조, 저장, 공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그 업무 자체가 중단되는 것을 막아놓은 겁니다. 이제 이거는 예전에 이제 필수 공익 사업장에 대해서 15일 동안 파업을 금지할 수 있는 직권 중재가 어떤 노조 파업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조 파업권을 사전에 제한한다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은 비판은 피하고 싶고, 근데 업무는 중단돼서는 안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는 파업은 하되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해 업무가 중단되는 일은 나가야 된다. 이래서 만들어진 게 필수 공익 사업이고 필수 유지 업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조합이 필수 유지 업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 현행 노동법상에도 보면은 합법적으로 파업 중인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대체 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해놨지만은 필수 공익 사업장에서는 쟁의 행위가 발생됐을 때는 파업의 참가 인원의 50% 범위까지는 대체 근로가 허용되도록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 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의 유지가, 우리가 지하철 파업이 들어가더라도 운행 시간이 늦어지고 간격이 길어지는 경향은 있더라도 운행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필수 공익 사업장별 필수 유지 업무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중단되는 일은 막는 거죠.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비판은 회피한 경향은 있지만은 노동계나 여기저기서는 아직까지도 이 필수 유지 업무에 대한 비판은 많습니다. 이 노동계에서는 필수 유지 업무가 지나치게 광범위해가지고 노조의 단체 행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쟁의권이 보상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지정돼야 한다. 근데 정부에서는 필수 공익 사업에 해당될 수 없는 철도, 도시철도, 항공 이런 식의 전반적으로 업종에 관해서도 필수 유지 업무를 지정했다라고 비난을 하는 거고요. 민주노총에서는 보면은 필수 공익 사업장 내 업무 대다수가 필수 유지 업무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노동자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또 재계 측에서는, 사용자 측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노동계 주장만 반영했지 실질적으로 필수 공익 사업장의 필수 유지 업무에 대해서도 파업 금지 조치를 해야 된다. 옛날처럼 직권 중재 제도식으로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거는 노동법 제72조에 보면은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관계 당사자가 노사가 합의해가지고 당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그 추천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은 해놨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보통 보면은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을 할 수 있고 또 호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최대의 어떤 목표는 뭔가 하면은 빨리 조정에 붙여가지고
이게 수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면은 중재로 막바로 회부해 가지고 중재 결정이 내려지도록 어쨌든 공익사업장에서 노동쟁의 행위가 최우선적으로 끝나고 종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수 공익사업장 및 필수 유지 업무는 앞에서 필수 공익사업장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파업 참가 인원의 50% 범위에서 대체 근로를 허용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노사관계론을 배울 때 유니온 샵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회사의 직원은 일정 기간 동안에 노동조합원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간부가 되면은 과장급 이상이 되면은 조합원에서 이제 탈퇴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 지하철이나 이런 파업이 될 때 간부들이나 전직 근로자들이 투입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간부로 있던 사람들도 옛날에 그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대체 근로가 돼 가지고 그 업무에 투입해서 유지 관리해도 법적으로는 제재를 안 받는다 이런 겁니다. 노동쟁의라는 거는 그 의의를 한번 알아보면은 근로자들은 일단 단결권을 행사해 가지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어떤 근로 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가지고 단체 교섭을 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노사 간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는 어떤 이와 같은 단체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 노사 간의 이와 같은 대립적인 사항이 어떤 반드시 단체 교섭에 의해서 해결된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평화적인 단체 교섭에 의해 가지고 노사 사이의 어떤 이해관계가 해결되지 않을 때 발생되는 게 바로 노동쟁의인 것입니다. 이 노동법상에는 노동쟁의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그러니까 노동법 2조 5호에 보면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 주장의 불일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해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도 더 이상 어떤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분쟁 상태가 실력 행사로 이어질 때 이것을 쟁의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노동쟁의라는 것은 그 원인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익분쟁, 권리분쟁. 앞에서 누차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익분쟁이라는 것은 임금 및 근로 조건에 관한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노사가 단체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분쟁이라고 그랬고, 또 권리분쟁이라는 것은 단체 협약의 체결 이후에 근로계약의 이행이나 계약 문구의 어떤 해석이나 집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라고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 그 노동법 2조 5호에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동쟁의가 뭔가 하면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음미해서 보면은
이 얘기는 근로 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의 어떤 주장의 불일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익 분쟁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그 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권리 분쟁에 관한 것은 노동쟁의 범주에는 포함이 안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점은 무엇이냐? 많은 나라가 그렇듯이 우리나라의 노동법도 주로 보면은 이 분쟁을 전제로 해서 쟁의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상으로 따져 본다면은 권리 분쟁에 관한 것은 노동쟁의 범주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보면은 우리가 파업이 허용되지 않았던 1987년 이전 6.29 선언 이전에 보면은 그 당시까지 표출된 대부분의 노사 갈등이 권리 분쟁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떤 노사 갈등을 노동쟁의 조정법으로도 중재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쟁의로도 간주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은 그거를 노사분규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익 분쟁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권리 분쟁도 포함하는 어떤 노사 갈등을 전체를 지칭해가지고 그냥 노사분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불법 합법을 막론하고 노동조합이 있건 없건 다 떠나가지고 집단적으로 노사 간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생산의 차질을 가져오게 되면은 노사분규라고 부르고 어떤 통계에 그냥 다 포함시켰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노동쟁의는 가장 포괄적인 어떤 개념의 노사분쟁이라고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노동쟁의는 원래는 어떤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므로 어떤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주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일임을 해버리면은 쟁의 행위가 아주 빈번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 정상적인 운영을 져야 될 거고, 그리고 노사 쌍방에도 적지 않은 손실을 초래하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어떤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노사 쌍방에 막대한 손실이 오게 된다면은 국민 경제와 국민의 어떤 일상생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있어서의 노사 간의 분쟁 또는 쟁의 행위를 단지 기업 내적으로만 보지 않고 산업 평화와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간의 어떤 분쟁에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이를 미연에 막거나 상호 조정하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보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명 노동법을 제정해갖고 노동쟁의의 어떤 평화적 행위를 도모하는 한편 또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그 조정을 담당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법상의 쟁의 행위의 어떤 정의를 보면은 쟁의 행위의 어떤 정의는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노동법 2조 6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쟁의 행위라 하면 파업, 태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노동쟁의와 쟁의 행위는 구별이 됩니다.
어떤 평화적인 단체 교섭이 결렬돼 가지고 분쟁 상태, 이거는 노동쟁의라고 합니다. 노동쟁의가 발생한 다음에 다시 실력 행사인 투쟁 상태, 이거를 쟁의행위라고 그러죠.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시기를 확정해 가지고 어떤 노동법상에 있는 제반 규정에 따라서 작용할 때 이걸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노동쟁의는 어떤 평화적인 단체 교섭이 실패되면은 발생되는 것. 그 다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서 어떤 쟁의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때에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단 서면으로 통보해야만 하고 그 다음 행정관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이를 상대방한테 통고한 때부터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걸 쟁의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쟁의행위는 어떤 이러한 절차를 밟아갖고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이게 이제 과거에는 냉각기간을 또 가지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노동쟁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냉각기간을 둔 뒤에 시행을 하도록 했는데 이제 이건 노동관계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냉각기간을 두지 않고서도 노동행위와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를 같이 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일단 단체 교섭이 결렬된 상태를 노동쟁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법상에 있는 절차,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고한 때부터 쟁의 행위에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세 번째는 보면은 헌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어떤 단체 행동권에 의해 가지고 쟁의 행위뿐만 아니고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모든 집단적 어떤 공동 행위가 폭넓게 보호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쟁의 행위 이외의 단체 행동은 노동관계법상의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쟁의권이라 하는 것은 어떤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가지고 근로조건에 관한 자기 측의 어떤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단결력을 배경으로 해서 각종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쟁의권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용자와 힘이 없는 열세에 있는 근로자를 어떻게 1대1 대등한 입장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인정한 것이 바로 헌법의 어떤 기본권인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백히 쟁의권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동조합법에 보면은 제39조에 보면 근로자의 구속 제한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은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현행법 외에 이 법을 위반한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하지만 거기에 또 42조에 보면은 폭력행위 등 금지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금지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 제한 규정에 대해 가지고는 뒷장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의 어떤 쟁점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면은 임금 중심의 어떤 경제적 쟁점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임금 중심의 어떤 경제적 쟁점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생계 및 생존과 관계되는 임금, 복지후생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경제적 쟁점이라고 합니다. 이 경제적 문제점은 어떤 개별 기업의 어떤 임금 수준이나 임금 체계, 그 다음 임금 격차, 상여금, 수당, 주로 보면 급여 관련 이슈하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복지제도, 그 다음에 복지후생 관련 이슈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두 가지 다가 돈과 물질, 어떤 경제와 관련되는 것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보면은 노사 간의 어떤 이해 대립의 최고의 어떤 첨예화된 어떤 이슈들을 총칭하는 게 바로 경제적 쟁점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권력 파워적 쟁점이라는 것은 주로 보면은 노동 상권과 관계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노동조합 결성 문제, 의용노조, 민주노조 건설, 노조위원장 선출 문제, 어떤 또 노조 내의 어떤 세력 다툼 자체도 하나의 어떤 쟁점으로 부각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당노동회계나 노조활동 보장, 단체 협약 개정,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 요구, 어떤 노사 간에 발생하는 이슈들을 모두 포함하는 게 바로 노사 간의 권력관계, 그 다음에 노조 및 근로자의 어떤 내부의 갈등을 중심으로 해서 노사 분규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총칭해가지고 권력 파워적 쟁점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의 사회 정신적 쟁점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욕구와 관련돼 가지고 인간적 만족과 근로 생활의 보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인 거죠. 인간의 어떤 정신적 만족도하고 사회적 신분관계, 인간성 회복, 그 다음에 작업 환경 및 안전 위생 시설 개선,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어떤 인간관계 쟁점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보면은 세분하면은 개인의 직업 안정과 욕구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노사 간의 어떤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과 이해 부족 등으로부터 나타나는 것들이죠. 이런 것을 총칭해 가지고 사회 정신적 쟁점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쟁점들을 가지고 보면은 이 경제적 쟁점이나 사회 정신적 쟁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개별적 관계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욕구 차원적인 개별적인 문제로 구분이 되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권력 파워적 쟁점은 하나의 집단적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노와 사, 노동조합 내부의 관계 차원에서, 욕구 차원이 아닌 관계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에 관한 이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적, 정신적 이슈, 쟁점들은 개별적 관계로 분류가 되는 거고, 권력 파워적 쟁점은 집단적 관계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어떤 노사관계의 쟁점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문제점에 부딪혔을 때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배가시켜 가지고 산업 평화와 노사관계를 갖고자 하는데 이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임금에 관한 쟁점과 권력에 관한 쟁점이 보면은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
한참 산업이 발달되는 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거고, 이 사회 정신적 쟁점은 선진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근로자들한테 어떤 직무 만족을 부여하고, 그리고 직무를 통해 가지고 근로 생활에 어떤 보람을 찾게 하는 운동이 지금 선진국에서는 노사관계의 어떤 중요한 이슈로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점점 이렇게 일의 보람, 어떤 직무 만족 이쪽으로 지금 사회 정신적 이슈로 많이 치우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쟁의 행위의 제한과 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째, 공무원들의 어떤 쟁의 제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나라에서 보면은 공무원하고 공공부문의 종사자에 대해 가지고는 쟁의 행위를 제한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헌법 제33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헌법 규정을 기초로 해가지고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이외에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어떤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11조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결권, 단체 교섭권은 행사를 할 수 있으나 쟁의 행위를, 단체 행동권은 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밖에도 현역 군인, 경찰 공무원, 그 다음에 교도관리, 소방관리 공무원도 일단 노동상권을 가질 수 없죠, 보면은. 그거는 군인 복무 규율이나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1998년에 국민의 정부에서는 어떤 교원의 단결권과 일부 교섭권을 허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99년 1월에 보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 해가지고 1999년 7월부터 교원도 단결권은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교원을 비롯해서 공무원에 대한 노동상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도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방위산업체 종사자들은 헌법 제33조 3항에 보면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헌법 규정을 기초로 해가지고 노동법 제41조 2항에도 보면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단체 행동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떤 헌법에서 보면은 국가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국영기업체, 그 다음에 방위산업체, 그 다음에 공룡산업,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취급을 해가지고 어떤 단체 행동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한하거나 인정을 아니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수 유지 업무는 앞장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공익사업하고 필수 공익사업에서는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 공중의 어떤 생명, 건강 또는 신체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로서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필수 유지 업무를 행하여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공익사업하고 필수 공익사업에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노동법 제41조 1항에 보면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조합원들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쟁의 행위를 한다면은 형사 내지는 민사상의 어떤 책임을 지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견지에서 보면은 쟁의 행위의 어떤 결정은 조합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자체에 일임하는 게 원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분규 자체를 억제하려는 하나의 어떤 정책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네 번째 폭력 행위는 보면은 노동법 제4조 단서 조항에 보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 1항에 보면은 쟁의 행위는 폭력이나 파괴 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생명, 신체의 어떤 안정을 해치거나 그 다음에 민주사회의 어떤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폭력을 동반하는 쟁의 행위는 그 어느 것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안전보호시설의 어떤 폐지 및 방해. 이거는 노동법 제42조 2항에 보면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안전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생명, 신체 위험을 예방하거나 또 위생상 필요로 하는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용광로 시설이라든지 동력 시설, 그 다음에 폭발물 시설, 그 다음에 추락 방지 시설, 통신 시설, 위생 시설,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이러한 시설은 일시적이라도 중단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당장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안전시설들은 쟁의 행위 중에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노동쟁의 조정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조정에 들어갔을 때는 일반 사업장은 10일, 공익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 조정기간이라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냉각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조정기간을 설정한 까닭 자체가 쟁의 당사자가 노동쟁의를 어떤 평화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다시 한번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중재에서는 보면은 15일간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긴급조정 같은 경우는 30일간 쟁의 행위를 중지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근로자들의 어떤 쟁의 행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파업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들이 단결해 가지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자에 대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쟁의 행위를 파업이라고 합니다. 이 파업은 보면은 노동자들의 어떤 쟁의 행위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또 제일 많이 하는 행위 중에 쟁의 행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업은 또 보면은 이 파업이 끝나고 나서는 계속 근무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퇴직하고는 또 구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파업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막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경제 파업, 부당노동 행위 파업, 동정 파업, 총파업, 불법 파업, 연자 파업 이런 식으로 일단 파업은 쟁의 행위 중에 제일 대표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태업은 보면은 어떤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근로자들이 단결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자금 능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불량품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원료나 재료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모한다든지 또 생산 시간을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노동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작업은 하고 있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작업을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필요 이상으로 천천히 작업 또는 조작한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을 통틀어서 태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태업의 어떤 장점은 파업에 비해 가지고는 사회적으로 불안을 그다지 야기시키지 않으면서도 사용자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뭐 장점으로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사보타지는 태업의 단계보다도 더 높은 어떤 기계 제품의 어떤 파손하고 불량 제품의 생산 어떤 적극적인 생산 시설과 제품의 파괴 행위까지 동반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업은 어떻게 보면은 소극적으로 자금 능률을 저하시켜 가지고 사용자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라면은 사보타지는 적극적으로 사용자에 대해 가지고 방해 행위를 하는 걸로서 태업하고는 약간 구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태업은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그 능률을 의식적으로 어떤 저하시키는 행위가 되므로 어떤 능률 저하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느 정도 정당성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사보타지는 어떤 본래의 쟁의 행위라고 인정되기는 어렵죠. 어떻게 보면 폭력성까지 띠다 보니까는 정당한 쟁의 행위에서는 약간 벗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불매운동은
일명 보이콧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이콧이라는 얘기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자나 그의 거래 관계에 있는 제3자의 어떤 제품의 구입이나 시설의 이용을 거절하는 쟁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일명 불매 운동이라고도 얘기들 하죠. 근데 이 보이콧은 1880년에 영국의 어떤 귀족의 농지를 관리하는 보이콧이라는 사람이 소작료를 체납한 소작인들을 추방하려고 하다가 전체로 단합한 소작인들한테 도리어 쫓겨난 거에 대해서 유래돼 가지고 보이콧이란 말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보이콧은 보면은 회사의 이미지를 아주 실추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회사의 이미지가 한번 실추된 이미지는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한테는 큰 압력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이 보이콧을 1차 보이콧, 2차 보이콧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먼저 1차 보이콧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고객이나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신의 회사의 특정 회사 제품의 구입이나 시설을 이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는 게 1차 보이콧이라면은 2차 보이콧은 뭔가 하면은 거래 관계에 있는 제3자들한테 사용자와 거래를 단절할 것. 원료를 공급하지 말고 부품을 공급하지 말아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만약에 재료나 원료를 공급하는 거래를 계속한다면은 나중에 그 제3자의 제품이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중단 압력을 가하겠다라는 일종의 쟁의 행위 중에 하나죠. 그다음 5번째 이 피켓팅은 본래 파업이나 보이콧 같은 어떤 주된 쟁의 행위의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이 보면은 파업 중인 근로자들이 그 파업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어떤 근로자들한테 작업장에 들어가지 말도록 설득도 하고 어떤 실력 제지도 하는 그런 쟁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피켓팅은 보면은 사업장이나 공장 입구에서 플래카드를 들거나 그 다음에 확성기를 이용해서 출입자를 감시 내지 저지하는, 그리고 작업을 하려는 희망자들한테 파업에 동참하도록 협력을 구하는 그런 쟁의 행위로서 아주 어떤 약한 쟁의 행위에 속하겠죠. 그런데 이런 피켓팅은 어디까지나 어떤 평화적인 설득으로 끝나야지 폭력 행사를 하거나 공장 또는 사업장 입구에서 출입을 봉쇄하는 행위에 대한 것은 위법이 되겠죠. 6번째 이 생산관리는 근로자들이 어떤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자의 어떤 지휘 명령을 거부하고 생산 수단을 지배 통제하면서 어떤 노동조합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쟁의 행위를 생산 관리라고 하고 일명 또 생산 통제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자들이 어떤 종전의 경영 방침을 그대로 따르면서 근로자나 노동조합들이 직접 경영을 하되 어떤 수익금은 회사를 위해서 보관하고 임금만 자신들이 종래대로 가져가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생산 관리가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회사 자재를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회사의 수익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인상한 임금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 어떤 일본 같은 나라에서 극도로 혼란한 어떤 사회 경제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가 안정화되고 정상화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는 거의 이런 예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준법 투쟁은 태업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은 조기 출근이나 정시 운행, 그 다음에 잔업이나 휴일 근무 등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법적인 노동을 행함으로 해서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방해하면서 실적 저하가 초래되는 쟁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서 경영 성과를 저해시키는 그런 노동 쟁의를 하는 방법을 준법 투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측의 쟁의 행위로는 대표적인 게 직장 폐쇄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집단적으로 직장으로부터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노무의 제공을 거절하고 또 임금의 지불을 면함으로 해가지고 사용자 측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수단이죠. 어떤 보면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전형적인 어떤 쟁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직장 폐쇄에는 어떤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아예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방법입니다. 또 두 번째는 직장을 폐쇄해 가지고 근로자를 공장 밖으로 내보낼 뿐이지 해고는 뒤따르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 직장 폐쇄라는 것은 어떤 쟁의의 주도권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용자 측의 어떤 쟁의 행위다 보니까 어떤 사용자의 공격적인 직장 폐쇄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쟁의 행위를 막으려고 쟁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직장을 폐쇄하는 것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로자의 노동 쟁의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은 그리고 징계는 불법 파업인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 외에 정상적인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징계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용자 측에서는.